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에이타킴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5발 이상 발사를 했죠. 러시아에서 이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80km쯤 떨어진 병참 물리 중심지 브리안스크, 저 지도에 저 자주색 화살표 한 대, 거기를 향해서 쏜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기뿐 아니라 좀 그 배후가 되는 데들을 많이 쐈어요. 그러니까 쿠르스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또 그게 좀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푸틴이 핵을 못 쓰는지 그 세 가지 이유, 그리고 시진핑이 핵전쟁에 대해서 기겁하는 18가지, 무려 18가지 이유, 중국이 이게 망조가 들려서 이 4대 레드라인 뭐 시진핑이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뻥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언론에서 이제 아타킴스를 장거리 미사일, 롱 레인지라고 부르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아타킴스는 우리나라의 KTSSM에 해당하죠. 우리 KTSSM을 두고 장거리라고 안 그러잖아요.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때 전술이라 함은 현장에서 뭐 사단 혹은 군단 정도급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뜻하죠. 언론이 이를 두고 장거리라고 호들갑 떨고 있는 것 자체가 국내 언론이 다 그러고 있는데 그게 코미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푸틴의 호들갑은 더 심하죠. 이제 바이든이 미국 무기를 러시아를 향해 쏘아도 좋습니다라고 이제 정책을 바꾸자 바로 이제 새로운 핵무기 사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아닌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협박하는 거죠. 핵 무장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핵 보유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가가 러시아 본토를 향해 비핵 공격을 하면 그 국가에 대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핵 사용 지침을 바꾸겠다라고 엄포를 떨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는 핵 보유 국가인 미국 또 영국, 프랑스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 영프 같은 그런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핵으로 조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쑥대를 만들어도 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반격해서는 안 된다. 결국 그 소리인데 완전히 마피아 화법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푸틴의 핵무기 사용으로는 완전히 뻥카죠. 전쟁의 목적은 전략적 목표를 관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세비츠는 전쟁은 국제정치의 연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Extension of Politics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푸틴의 전략적 목표가 뭐냐? 승리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커다란 영토를 정식 할양받는 거죠. 자, 핵을 못 쓰는지. 첫째,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핵을 쏜다. 한번 상정을 해보죠. 러시아는 승리하기는커녕 더 고립되어 골로 가죠. 푸틴은 히틀러급의 반인류 범죄자에 등극하고 러시아라는 국가는 그 나치급의 국가로 낙인이 찍혀서 결국은 잡혀 죽습니다. 푸틴 자신이.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의 원유를 사들이고 있는 양대 큰손은 인도와 중국인데 인도가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로부터 원유 사들이겠어요? 못 사들여요. 국제 지탄 받기 때문에. 중국도 국제 여론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원유 사들이는 거, 가스 사들이는 거 멈칫거리게 됩니다. 또 나토가 어떤 식으로든지 반격을 가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트럼프도 선거철이었으면 당장 이거 제3차 대전이 납니다. 바이든이 제3차 세계대전을 지금 각오하고서 지금 도발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공격했을 텐데 그냥 쿨하게 그것도 며칠 지나서 오늘에서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게 안 좋은 거다. 그 정도 비판밖에 안 했습니다. 예. 자, 둘째,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안 쏘고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토를 향해서 쏘면 자살입니다. 지금 핵무기 사용 지침 고치겠다는 지침의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혹시라도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 등 나토를 향해서 쏘면 자살이죠. 나토가 칼을 뽑으면 푸틴은 벙커버스터 폭탄에 맞아 증발하죠. 레드 미스트, 빨간 안개로 변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석기 시대로 돌아가죠. 재래식 폭탄에 의해서. 신원식 장관이 김정은에 대해서 한 말처럼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 핵무기 사용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 중국이 핵무기 사용에 반대합니다. 중국이 착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안 되니까 반대합니다. 중국의 목표는 뭐냐? 러시아를 중국에 복속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푸틴은 망하고 러시아는
우당탕 쿵탕한 다음에 친서방 체제로 바뀝니다.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러시아 핵무기를 사용하는 걸 찬성하려면 중국 자신이 서방을 상대로 핵전쟁 벌이겠다고 뛰어드는 길밖에 없는데 지금 중국이 그런 핵전쟁을 수반하는 세계대전을 벌일 깜냥이 못 됩니다.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푸틴의 핵무기 사용에 결사 반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국의 지금 현재 상태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의외로 그 세 개의 칼자루 중에 하나를 중국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오늘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중국은 지금 제9가 석자죠. 시진핑은 이번 에이펙에서 바이든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다음 레드라인 4개 중 하나라도 어기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라고 협박을 했죠. 그러면 중국이 형세가 탄탄해서 세게 협박한 거냐? 예, 전혀 아닙니다. 바이든이 선거에서 지고 내일 모레 그만두는 처지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객인 거예요. 트럼프 들으라고. 그러면 시진핑이 떠든 4대 레드라인이 뭐냐?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 둘째, 중국에 대해 민주주의나 인권을 거론하지 말라. 셋째, 중국의 노선과 체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말라. 넷째, 중국이 발전할 권리를 가로막지 말라. 첫째,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한다든지 대만의 무장을 미국이 적극 강화한다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죠. 이런 짓 하지 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안에서 사람을 잡아 죽이든 장기 적출하든 제노사이드를 하든 그건 우리 일이니까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 그런 소리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 레니니즘 중국 공산당 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끌고 나가는 거 너희 그 색깔 혁명 뭐 하려고 그런 시도하지 마. 그런 얘기가 되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야 너희가 우리 중국에 대해서 뭐 반도체, 뭐 양자 컴퓨터 같은 첨단 기술 차단한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의 발전할 권리를 가로막는 거야. 첨단 기술 차단하지 마.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도 급한 건데 중국이 뭐 시진핑이 이렇게 협박을 하든 말든 중국은 지금 파삭 쪼그라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18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가지수가 엄청 많아 보여도 결국은 4개 분야로 정리됩니다. 예, 여기서 잠시 세례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세례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은 일단 자원 고갈이에요. 중국이 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냐? 1980년대 말, 1990년 요때 보면 중국이 이제 그 개혁 개방에 나섰을 때 80년대 초죠 그건. 중국은 5가지의 엄청난 내부 동력, 내부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째로 의외로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지금 뭐 수자원이 물이 무슨 자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물이야말로 뭐 먹고 마시고 생활용수로도 쓰지만 농업용수로도 쓰고 또 공업용수로도 쓰죠. 수자원을 비롯해서 이런 5가지의 풍부한 자원이 있었는데 이 5가지의 내부 동력이 이제 모두 고갈돼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풍부한 수자원이 황폐해졌습니다. 지금 강물은 말라붙어가고 지하수의 60%는 손대서는 안 되는 not contactable 이라고 불려요. 손대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예. 두 번째로 이 풍부한 식량 자원에서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작지 면적도 줄어들었고 물도 줄어들어가니까 농업 생산성 자체가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우리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그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여 년 전에는 중국이 식량 수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식량이 부족해서 예, 그 미국에서 밀가루 받고 탈지 분유, 그러니까 버터를 걷어낸 분유 그거 받아서 먹고 살았잖아요. 옥수수 가루 받고. 근데 중국은 그런 적이 없어요. 식량이 이게 여유가 있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이죠. 세 번째는 지하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죠. 근데 지금은 뭐 막무가내로 막 제조업을 키워놔가지고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바뀌었죠. 예, 40여 년 전엔 여러 종류의 지하자원이 넘쳐났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대의 자원 수입국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국은 석유 이런 거를 자급자족하던 나라예요. 40여 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 됐죠. 그러니까 에너지 자급 국가가 세계 최대의 석유가스 수입국이 된 거예요. 다섯 번째로 중국은 이제 풍부한 노동력에서 공포스러운 인구 절벽으로 바뀐 케이스예요. 40여 년 전엔 청장년층이 넘쳐났었죠. 그러나 지금 인구 절벽이죠. 앞으로 10년 안에는 노년층 인구가 일본 전체에 해당한 1억 2천만 명이 늘어납니다. 청장년층 인구가 프랑스 전체에 해당하는 7천만 명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뭐냐? 국민들의 그 노년층의 건강이 한국보다 훨씬 못하고 노년층의 그런 그 디지털 해독률, 그러니까 정보기기 사용 능력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못해서 생산력이 없다고요. 그냥 부양이에요. 부양 대상이 된다고. 60세 이상 넘어가면 중국이. 우리는 지금 제가 보기엔 75세 정도까지는, 저도 75살 본인이니까 새가 아니죠. 75살 정도 때까지는 암 같은 거 안 걸리면 좀 지금 정도 수준의 빡센 사회활동을 뭐 창작활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못하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또 중국으로 뭐 이민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중국 사회가 그걸 안아들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40년 전 중국이 가지고 있던 최대의 장점 5개. 풍부한 수자원, 풍부한 식량자원, 풍부한 지하자원, 풍부한 에너지자원, 풍부한 노동력. 이게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젠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그게 첫 번째 영역이고요. 두 번째 분야는 뭐냐? 글로벌 지경학, 지오 이코노믹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글로벌 지경학 환경이 열대우림에서 빙하시대로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6번째 이유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하면 6. 냉전이 종식된 1990년경부터 25년 동안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전부 세계화시키고 세계 경제 가면 뭐 전부 해피한 그런 세상이 되고 왕년의 전체주의 학살자들도 착한 사람, 착한 체제로 바뀌고 뭐 이런 스토리죠. 예. 그게 이어졌었어요. 25년 동안. 지금은 차이나 데리스킹이죠. 중국을 따돌리는 세상이죠.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엔 서방에서 기술, 금융,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 왕따시키기, 중국과 거리두기, 중국에서 발 빼기가 대세죠. 너 아직도 중국과 사업하냐? 뭐 이런 게 이제 대세가 된 거죠. 분위기가. 예. 그 다음엔 이제 테크놀로지 개방에서 테크놀로지 차단으로 갔습니다. Restrictions on High-Tech이죠. 그래서 반도체, 양자 컴퓨터, 배터리 등을 포함하는 모든 첨단 분야에서 테크놀로지 제공, 생산 장비 제공, 자본 투자 이런 게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너희끼리 적당히 살아. 그리고 뭐 적당한 수준의 제조업해서 자파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값싸게 한번 수출해봐. 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시진핑의 4대 홍선 중에 중국이 발전할 길을 막지 말아라. 이게 테크놀로지 개방해라 그 소리예요. 지금과 같이 그거 막으면 우리 가만 안 참어. 아니 오야맘이지 가진 사람이 너희랑은 거래 안 하겠다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중국에 대한 반덤핑 장벽이 높아지고 있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요번에 이제 유럽에서도 40% 이상으로 그 전기차 관세를 올렸죠. 그럼 미국이나 유럽뿐 아닙니다. 브라질도 전기차 관세 때렸고요. 덤핑이라고. 인도네시아는 중국산 그 섬유에 대해서 장벽을 쌌죠. 예, 반덤핑 관세. 이런 일이 점점 더 이제 많아질 거예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는 뭐냐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반발이죠. 이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대한민국은 서방 국가 중에 하나죠.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첫째, 개발도상국을 차관덫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부패한 권력과 현지 권력과 거래해서 뇌물 주고 되도 않는 프로젝트 벌리고 중국 기업 들어가고 중국 노동자 들어가고 중국 시멘트 철강까지 몽땅 갖고 들어가서 현지에선 별로 파괴 효과도 없이 뚝딱거려서 짓는데
그러면 이제 빼먹을 거 다 빼먹죠, 중국 기업들은.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부실화되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것도 있는데 간혹 있죠. 근데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개발도상국은 차관도체 빠지게 되고 이제 중국에서 차관 도입하면서 이제 호주머니 챙겼던 부패한 권력자들은 이게 마약 중독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차관 좀 더 줘, 더 줘. 안 줘? 섭섭하게 여기지. 그래서 반중이 된다고요. 또 이게 이제 노림수는 특히 이제 그 중국의 군사기지 확보를 위한 거다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프로젝트로 돈을 받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오히려 중국 차관이 줄어드니까 마약 먹다가 마약이 끊기면은 칼 들고 마약상을 찾아가잖아, 마약 내놓으라고. 그거랑 똑같은 그런 반중의 분위기가 도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원망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글로벌 지경학, 지오 이코노믹스 분야였고요. 이제는 글로벌 군사 지정학, 지오 폴리틱스랑 관련해서 글로벌 질서에 대한 도발에 너무 업보가 커요. 예. 천지 사방의 원수를 만들었죠. 이제는 러시아, 이란, 북한은 깃털이고 중국이 몸통이다. 이런 관념이 전 세계에 일반화돼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이름도 생겼잖아요. 중국 차이나에서 C, 러시아에서 R, 그 다음에 이란에서 I, 그 다음에 노스 코리아에서 NK. 그래서 크링크라는 이름까지 생겼다고요. 이 네 나라를 엮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글로벌 군사 지정학과 관련해서 중국은 6개 전선에서 옥조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10. 계속 이어지는 번호입니다. 우크라 전쟁으로 중로 밀착이 드러났잖아요. 뭐 우리 파트너십에는 뭐 한계가 없다 이러니까. 그 유럽이 반중으로 돌아섰죠. 야, 지금 러시아가 우리 유럽을 침공하고 있는데 네가 그 뒷배야? 그렇게 되니까요. 지금 러시아의 석유가스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중국이 계속 석유가스를 사주고 중국이 계속 무역을 해주고 중국이 계속해서 이중 목적 부품과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계 가공 툴 같은 거, 머신 툴, 머시닝 툴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있어야 무기를 만드니까. 일반적인 반도체라든지. 그래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궁극적 배후는 중국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와중에 핀란드, 스웨덴은 나토에 가입했고 유럽은 지금 그 나토 국가 중에 21, 두세 개가 이미 GDP의 2%를 넘겼거든요. 국방이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Europeanization of Europe Security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안보의 유럽화가 완성이 되면 중국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포위는 더 강화되죠. 예, 그런 게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0일, 이 17 하마스 테러를 계기로 이란을 주저앉혀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이란이 몸통이고 이란이 움직이는 그 조직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니까. 그런데 중국이 이란 석유가스의 90%를 사주고 있어요. 그러면 야 중국이 이란의 뒷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이 이란 및 중동 테러의 궁극적 배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사우디는 해해 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을 약화시키고 아브라함 체제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이 그 후티나 하마스 막 그 심하게 때려잡을 때 뭐 언론에서 이제 중동 전쟁 벌려져 아랍에서 다 들고 일어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거 아랍은 지금 사우디나 그 뭐 걸프 스테이트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여기는 표정 관리하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이 손에 피 묻혀 요번에 싹 문질러 버려 이러고 아주 박수를 치고 있다가 마음속에서 참 언론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체제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과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그 걸프 크라운 스테이트죠. 걸프의 그 걸프 왕국들, 그리고 아랍계 왕국들, 그리고 이제 요르단의 그 다음에 이집트, 뭐 심지어 수단 이런 데까지가 하나로 엮여가는 거 아니에요. 사우디를 좌장으로 해서 파트너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동 안보의 아브라하마이제이션 of Middle East Security죠. 이게 완성이 되면 아까 유럽 안보의 유럽화와 똑같은 결과죠. 중국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포위는 한층 더 강화되죠. 예, 그리고 이제 12번이죠. 예, 세계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와 대만 해역에 대한 중국의 폐악질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남중국해와 대만은 제1도련의 중부 구간, 남부 구간입니다. 제1도련이 북부 구간이 이제 이오도나 그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반도 인근 그 맨 아래쪽에 시작을 하거나 하고 오키나와에서 시작을 해서 둘로 갈리죠. 제1도련의 북부 구간은 하나는 서해로 들어오고 하나는 오키나와를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일본 열도를 타고. 그 다음 Y자로 갈리는 거죠. 포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부 구간이 대만이고요. 남부 구간이 이제 필리핀에서부터 저기 말레이시아 보르네오로 이어지는 그 구간이죠. 그래서 이제 남중국해와 대만은 제1도련의 중부와 남부 구간에 해당을 하는 거죠.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국체제가 중심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미국에서 대접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일단 위를 잘 지켜줘야 돼. 한반도 인근을. 그러면 그 일본은 리베로로 뛰어요. 오락가락하면서. 미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전방위로 뛰는 거고 올라운드 플레이로 뛰는 거고. 예, 그래서 한미일 삼국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호주, 대만, 필리핀이 적극 나섰고 말레이시아도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거세죠, 지금. 굉장히 거셉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거센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중국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채워서 강압 게임을 배후 조정했잖아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래 목적, 원래 중국의 의도가 뭐냐면 중국이 대만과 남중국해를 도모할 때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을 발을 묶어두기 위한 그 조커 카드예요. 이게 원래 그랬는데 이제 뭐 세상이 험해지니까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배짜라 비주얼로 개기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밀착해서 핵무장 군사 용역 서비스, 핵무장 PMC를 개업하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불장난하던 그 불길이 자기를 태우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14번. 한미동맹이 핵기반 동맹으로 바뀌었죠. 2023년 워싱턴 선언, 예, 워싱턴 회의에서. 그리고 한미일 삼국체제는 그 완성이 된 게 2023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죠. 그렇게 아무튼 한미동맹이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이 되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여차하면은 미국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사고 터지면 중국을 겨냥하든 북한을 겨냥하든 그거죠. 한국의 국력, 소프트 파워, K무기가 급발진해서 중국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한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제. 거기다가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저기 그 평양 집단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북한을 직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직영할 수 없는 사정이 한류에 의해서 더 그렇게 된 거예요. 북한 주민에게 한류가 파고들어서 북한 주민의 눈높이가 대한민국에 맞춰져 있다고요. 그리고 원래 북한 체제가 그 주민을 세뇌를 할 때 아주 배타적 민족주의로 세뇌를 해왔기 때문에 뭐 그 중국인들이 한 10만 명, 20만 명 들어와 가지고 설치는 걸 볼 수가 없어, 북한이. 직영을 하는 경우에. 눈높이는 특히 요새 같으면 대한민국에 맞춰져 있는데 그걸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아요. 중국은 북한을 직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불가능해졌어요. 이게 지금 중국한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차하면 북한을 직영할 수 있어야 뭘 도모를 해보잖아요. 그럼 중국한테 초이스가 둘이야. 하나는 지금 배짜라 비주얼로 나가고 있는 평양 집단을 그냥 방치하냐. 그럼 점점 더 이제 사고뭉치가 되죠. 지를 마음대로 날뛰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상당히 이상한 방법이겠죠. 네, 언젠가는 북한에서 큰 사단이 벌어지거나 그러면은 북한을 접수평정하는 거를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다고요. 중국이. 지금 아마 굉장히 큰 문제일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런데 이제
평양 집단 특히 이런 거지. 야, 너희가 우리를 옥죄면 우리는 미국, 그러니까 한국한테 체제 매각할 거야. 보증인 미국으로 세우고. 그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뭐 그게 험악한 놈들끼리 거래하다 보면 그런 험한 꼴 당하는 겁니다.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험악한 그 연쇄살인범, 깡패, 강도, 장기적출범, 뭐 저기 반인류 범죄 집단 이런 자들끼리 거래한 거잖아요. 북중 거래라는 게. 그럼 뭐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집단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죠. 예, 당연히. 예.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분야는 중국의 정치 사회가 레닌주의 통제 체제로 수구 반동하고 있다는 점이죠.